우리 주변에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불씨를 지펴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그런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암 투병 중에서도 주변 사람도 챙기는 사람,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김성환입니다. 특히 최근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려 500km를 걸으면서 많은 감동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김성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김성환이라는 새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책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며 그리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는 해우라고 합니다. 해우는 절에 가면은 해우소가 있죠. 예, 그에 맞는 해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심에 풀해 근심무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똥을 싸주면 그것을 그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경력과 학력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서울 사시다가 지금 지방에 가 계신 거죠? 어디에 계시나요? 예, 지금은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 횡성에 횡성. 지금 거기서 투병을 하고 있죠. 예, 그쪽으로 굳이 옮기신 이유랄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서 병 치료를 조금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예, 그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희귀암, 그러니까 이걸 GIST, 기스트, 위장관 기저종양.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어떤 데 좀 편찮으신 거고 좀 상태는 어떠신지? 그 기스트라는 병은 희귀암으로 혈액에 발생해서 혈액에 발생해서 이 장기 내부에 다 퍼지는 그러한 형태의 암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단은 장기에 너무 많은 전이가 돼서 수술은 불가 판정을 이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수술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뭐라고 그러죠? 진통제 잘 안 드신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진통제라든가 또 몰핀 이렇게 해서 좀 진통 완화시키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안 드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몰핀 같은 경우는 그 몰핀을 제가 주사를 맞으면 순간적으로 저를 인식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면서 늘 살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인식 단계를 놓쳐버리는 게 그게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절? 몰핀을 맞으면? 기분은 좋은데? 아니요.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거 왜 돈 주고 중독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몰핀은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식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진통제를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통하고 싸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아까 경력을 얘기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대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 10년 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희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좀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일반인들 상상할 수가 없는 본인 스스로의 충격이었을 텐데. 근데 모든 암 환자가 다 똑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병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는 신은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었나 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울고 나서 보니까 제 주변의 가족과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를 지키려면 좀 더 내가 이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끊임없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2, 3일 일찍 그때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희귀암이라고 하지만은 뭐 어떤 발병 원인 같은 게 본인이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발병 원인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학술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좀 주 원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푼다는 그 개념이 거의 불금에 맞춰서 이렇게 술을 먹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또 더 쌓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그 병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현대를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그렇죠. 텐데 그 실제 이렇게 쭉 생활해본 경험을 비춰서 그 스트레스 속에 잔뜩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암에 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집은 하나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그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보고 그날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지? 아,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응어리를 집 앞에서 다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꽤 했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낮에 있던 스트레스를 밤에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렇죠. 집 안까지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0년 정도 이제 뭐 사실은 투병 또는 이제 치료받는 기간을 가지셨는데 돌아보시면 뭐 물론 건강을 좀 잃으신 거지만 또 그 뭐 내면적으로는 얻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얻은 건 첫 번째 정서적인 그러한 그 배려나 남을 이해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그 영역이 넓어지거나 조금 더 깊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한 갈망이 높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식을 빨리 습득을 해서 그거를 저희 회사 혁신에 적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가족과 아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그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 암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부여된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은 멀쩡하지만 온갖 스트레스 속에 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조언해 주실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좀 올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살면서 또는 소중한 의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중한 가치는 제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이네라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늘조차 안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 하늘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 하나만이라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 나입니다. 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의미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회적 가치 속에 나의 가치, 그다음에 물질적 속에 나의 가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정서적 가치와 영성적 가치를 조금 더 지금은 좀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가치를 조금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물질적 가치에 쫓기느라고 그냥 고개만 돌리면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것도 못 보고 사는 삶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삶이죠. 좀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쭉 아프셨으면 이렇게 투병 생활 해오셨는데 뭐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힘든 건, 첫 번째 그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360을 매일 먹으니까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체력적 부담, 예, 그것이 가장 힘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저는 그 레고라핀이라는 그 항암제를 먹는데 그게 월 500에서 한 600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항암제를 못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가난해서. 그럼 자기 목숨을 돈이 없어서 한우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 문제거리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예, 보셨군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암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삶의 이제 큰 벽인데 10년 동안 그래도 지금 불편하시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는 암 앞에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게 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의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그의 힘의 원동력은 저희 와이프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잔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를 옳은 말을 내가 듣기 쉽게 하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잔소리가.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본부장님이나 다른 지인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응원과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제가 희망과 그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역으로 제가 희망과 위로를 받더라고요.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힘이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긴 산책에서도 실질적으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실 지금 뭐 잔소리의 주인공, 저희 와이프. 뭐 사실은 뭐 두 분이 워낙 많은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여기 뭐 나오신 김에 뭐 한번 한 말씀 이렇게 아내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신다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그냥 그 친구한테는.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가끔가다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저희 와이프 많이 사랑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와이프랑 1990년대 접속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것처럼 저희는 그 유니텔이라는 데에서 그 독서 모임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키워나갔는데 저는 저희 와이프가 책을 참 많이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책을 좋아하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그랬군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500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페이스북에다 이제 생중계하면서 저도 뭐 사실 뭐 중간에 응원도 드렸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왜 그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무지 힘드셨을 텐데. 그 일의 계기는 환우들과 제가 장애인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암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사실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다큐 감독 고이성규 감독을 면회를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등산용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걷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감독님이 나도 걷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못 걸으면 내가 걷고 내가 못 걸으면 네가 걸어와서 나중에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끝내 걷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저는 걸었죠. 걸어서 예.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삶을 마친다면 그때는 이승규 감독께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걸어오면서 그거를 있었던 일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쭉 걸어오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겪으셨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앞부분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말씀해 줄 수 없겠지만 참 기억에 이 일은 남는다 라는 일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기억에 남는 일은 그 찜질방에서 임신 뭐 8개월, 9개월 된 그런 배를 이렇게 하고 목욕을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암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암이라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희망을 놓지 말아라. 놓지 말고 서울에 가면 그 훌륭한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다. 그냥 가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 정도 돼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도 돼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희망을 갖고, 예, 그리고 그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제가 차비를 꽤 많이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잠자리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그 어떤 마을을 갔는데 이장님이 저를 재워주기 싫으니까 발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발이 다 부르튼 것까지. 근데 저를 재워주기 싫으니까 마을에서 그게 어디죠? 제일 어두운 데를 갖다 놓고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네, 사람이 있는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또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까지 올라가서 하루를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뭐 사실은 뭐 어려움이 뭐 무지무지 많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걷는 문제도 너무나 장거리를 네. 단기간에 걷는 문제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그렇죠. 근데 식사.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깨달음, 뭐 어떤 걸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희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근데 품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을 안 합니다. 또는 못 하거나.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 내딛는 그 순간에 무엇이 생기냐면 희망 밑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을 내딛어서 계속 걷다 보면 그 안에 의지가 생깁니다. 용기 안에.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이나 포기가 왔을 때 용기 안에 있는 용기가 그 두려움을 밀쳐내고 그다음에 그 의지가 그 두려움을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희망은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예, 의지를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그 희망 속에 용기와 의지를 내가 갖는다는 거 큰 행운과 행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책을 내셨죠. 예, 책 예, 제목이 사람이 사는 집.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잡으셨고 지금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는지요? 제가 그 시골에서 살면서 예. 그 평안과 그 다음에 속세에서 벗어난 나의 삶, 그것이 한국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나의 마음,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조금 뭐
그러면 김성환 씨에 있어서 네. 그 책에 이제 희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뭐 좀 이렇게 좀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 희망에 관해서요. 예, 뭐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추상적인 얘기가 좀 맴도는 것 같아서 조금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긴지 궁금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희망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이번 책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책을 읽고 희망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을 통해서 나한테 희망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할 수 있게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긴 산책 갔다 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긴 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제 부산에서 부산에 서울까지 500km 네. 긴 산책이라고 긴 말씀하시는 산책이라고 거죠? 저는 예. 부릅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투병하는 얘기,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몸 건강의 문제로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뭐 힘드실 거고, 또 뭐 건강은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실업 문제 또는 뭐 취업이 안 돼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좀 이렇게 위로, 희망,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 수많은 사회는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고, 그 이슈에 반대급부, 즉 부정적인 수많은 또한 뉴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올바른 도덕적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적 관념이, 그러니까 지금 고학력인데 도덕성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학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도덕적 가치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 가치에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를 만드는 회사는 안 좋은 회사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담배를 파는 회사 그 임원들과 CEO들에게 기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죠. 예. 주주들은 배당을 또 받고, 예.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맞는 또 주식을 사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도덕적 관념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내가 모르게 세상은 그런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게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서적 가치와 영성적 가치가 조금 가지고 또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한 10년 정도를 힘들지만 잘 버텨오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잘 버텨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부모들이. 하루만 먼저 살고 싶다. 그래서 하루만 먼저 살아도 괜찮은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대략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카드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한 사람이 한 장애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쓰면 그 사람한테 적립금이 이렇게 부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적립이 되면 거기에 다 적립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구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 중에서 우리 뭐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또 뭐 성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하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청소년들 막 뻗어나간 청소년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학업 부담에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부모가 주는 부담 짓눌려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제가 청소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삶의 동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방송에서 봤는데
동기는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쟁취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네가 쟁취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동기는 부모와,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와 선생과 이 아이의 꿈입니다. 그 동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시스템이죠. 근데 거시적으로 가다 보면 좀 광범위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제가 그 아는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삶의 동기가 끝난 거예요. 서울대학교 끝.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방황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아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삶의 동기를 사회나 부모나 선생님이 공동으로 함께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몸이 정상이든 아프든 사실 인간은 유효기간이 있는 누구나 다 유효기간이 그렇죠. 있고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거든요. 먼 훗날 김성환이라는 사람의 한 삶은 어떤 삶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안한 사람. 그 정도.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은 아니고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가 있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시각을 가진 그냥 편안한 사람.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김성환 씨는 책과 꽃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 희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멀리 횡성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신 김성환 씨 감사합니다.